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8월 19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서울 광화문 스튜디오고요. 서울에는 지금 28일째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어서 아주 뜨겁고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도 항상 덥죠. 근데 이 더운 정치권 시원하게 해설해 주실 두 분 모시고 정치가 경제다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중에서 그냥 쉬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고용동향 조사 결과 44만 명, 사상 최고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청년들이 그냥 쉬겠다고 대답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청년 20대 남녀 간의 정치인식 격차도 가장 크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런지 청년 이야기 좀 풀어보려고 김현성 작가님 뒷코너에서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먼저 참보수 얼굴 천재의 격돌, 정치가 경제다. 장성철 소장님, 김준희 평론가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결과 어떻게 됐죠? 많이 뉴스 나왔지만 정리천재께서 한번 정리해 주셔야죠. 예, 뭐 이재명 대표는 뭐 누구나 예상했듯이 이제 앞자리를 구를 찍느냐 안 찍느냐 그게 관건이었는데 이제 89% 정도로 최근에는 이제 마지막이었는데 여론조사와 이제 대의원 ARS까지 포함을 해서 85.4%로 최종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대중 총재,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이후로 연임을 한 민주당 쪽 계열의 정당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인물이다, 처음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이후로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위원 선거가 조금 이제 이변, 파란 뭐 이런 좀 가장 논란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직전에 이제 전당대회 열기 전까지 서울하고 이제 거기 열기 전까지 순서가 어떻게 됐었냐면은 김민석, 정봉주,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전현희, 민영배, 강선호 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봉주가 들어가느냐, 5등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가장 관건이었는데 2등 하던 정봉주가 6위로 미끄러지고,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이제 6위였거든요. 6위여서 0.02%포인트 차로 6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위로 이제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전현희 의원이 조금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김건희 살인자 국회에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게 아마 당원들한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고, 정봉주 의원은 아무래도 최근에 어떤 이제 뭐 명파리, 뭐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 무섭네요. 정봉주 전 의원이 처음에 1등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1등으로 뺏겼다고. 시작을 했죠. 예. 지금 근데 낙선을 5위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낙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낙선을 하게 돼서 정봉주의 난이 진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은? 이재명 신당 축하드립니다. 신당까지 갑니까? 신당이죠, 이거는. 민주당 역사상 이런 일이 없잖아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85.4% 지지를 받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다 최고위원 다 됐잖아요. 민주당 역사상이 아니라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완벽하게 이재명 신당이 되어버렸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선 출정식, 뭐 아니면 옹립식 그런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극체제를 넘어서서 완전히 뭐 장악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이재명, 개딸, 민주당 한 몸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거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면 뭔가 극단적으로 갈 것 같고 뭐 이런 우려를 이제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탈락한 것도 그렇고 김민석 의원이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도 어떻게 보면 김민석 의원도 계속 민주당에 있거나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보인 분은 아니고 정책적으로는 중도적인 면도 상당히 있고 뭐 다른 정당도 다 왔다고 이런 분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들어온 걸 보면서 약간 말씀하신 대로 대선 출정식은 맞을 수도 있는데 중도화하는 거 아닌가? 뭐 오히려 옛날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중도화한다라고 보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초강경,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우클릭, 이게 지금 민주당의 스탠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의 패배를 문재인 정부 때 이를테면 부동산이 폭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 최저임금을 이제 급격하게 올린다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잘못된 정책들 이런 것들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클릭이라고 이제 뭐 부인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뭐 누구 혹자는 중도 확장이다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거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까인데 정치적으로는 초강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워낙 뭐 나라를 엉망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초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세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친일 논란부터 해가지고 뭐 독립운동 기념관장부터 해서 지금 뭐 논란이 안 되는 게 한두 개입니까 지금? 뭐 일본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 국가안보실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 계신 뭐 이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이제 강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당원들의 얘기와 바깥에서 보는 게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놓고 이제 장성철 소장님은 이제 뭐 이재명 유일체제 개딸과 이제 한 몸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반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당원들은 이재명도 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예. 이재명을 무조건 추종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저쪽 국민의힘을 타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잘 드는 칼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 물론 거기에는 이제 진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의 딸, 뭐 그러니까 강성 이재명 지지자도 있지만은 250만 명이나 되거든요 당원들이. 어쨌든 투표율이 낮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투표를 한 사람이 이제 50만 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개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봉주가 왜 떨어졌냐라고 본다라면은 일종의 사실 뭐 서사도 원래부터 무슨 본인이 반명의 뭐 투사도 아니었고. 근데 갑자기 뒤에 이제 박원석 의원이 좀 저는 말 실수했다고 보지만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수그리지 않고 이거를 논란을 더 키우면서 일종의 이제 뭐 내부 총질 아니면은 이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했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 본인이 인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 이 사람 안 되겠구나. 이 사람이 있으면은 윤석열 정부랑 싸우는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제 당원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당원들이 보는 것과 바깥에서 이거를 평가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장성철 소장님 같이 보는 분들이 중도층에도 상당히 있을 거다. 여러 가지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그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검은 선동 세력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지 마세요. 예? 옷도 막 검정색 옷 입고 파란색입니다. 생맹이세요? 지금 저 검정색 옷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상당히 좀 망가뜨리고 교란시키려는 저런 반국가 세력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항전 의지를 정말 더욱더 드높여야 한다. 오늘 대통령 연설을 보는 것 같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라가 개판이라뇨. 이게 저렇게 사이비 지식인이 가짜 뉴스로 말이야 선전선동하고 검은 옷은 입고 다니지 마시고. 하여튼 그 두 번째는 이재명 도구화. 일정 부분 인정을 하는데 이제는 그 도구화를 넘어서서 일체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정봉주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를 약간 좀 견제하고 그렇게 일극체제 가면 안 된다고 하고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너 이재명 공격하지 마.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제 이렇게 당원들의 표심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몸이 되어버렸다. 이제 도구화를 넘어섰다. 좀 그렇게 보여지고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을 안 했으면 이번에 됐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이번에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ARS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서 6등을 해버렸잖아요. 그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거를 또 확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을 넘은 거예요. 정말. 명파리까지는 괜찮아. 명파리의 대상이 난 정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과 의원들도 그래 맞아. 걔 좀 너무한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용인이 됐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확인을 시켜주니까 이거는 당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재명을 공격한 부분에 대해선. 그래서 저는 정봉주 의원이 박원석 의원 때문에 일단은 중간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마지막에
이런 식의 판을 좀 내가 주도해 나가면 내가 이길 수도 있겠다. 적어도 3등은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서 좀 더 세게 나간 것 같은데 결국엔 좀 그게 패착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박미연님 감사합니다. 예, 두 분 평론에 항상 귀 기울인다고 해주시고요. 강지연님 두 분의 화끈한 평론을 기대한다는데 날 엄청 더운데 이제 훨씬 더 더워지겠네. 잘 부탁드립니다. 화끈하게. 네, 저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당원들의 선택은 존중을 하고 그거는 국민들한테 평가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과 그 지도 체제가 평가받으면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민주당에서 좀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원들의 평가는 뭐 집단지성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과정에 있었던 논란들, 불공정, 반칙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뭐 이거 안 해도 이재명은 되거든요. 근데 지난해 이제 당원 당규 개정해가지고 대의원 표 비중을 낮추고 그리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고 뭐 이런 거라면 그 전에부터 이제 대의원이 너무 높다 뭐 이런 게 있었을까 하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좀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대표의 이제 사퇴 시한을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은 1년 전까지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2027년 3월에 대선에 출마하려면은 2026년 3월에 사퇴를 해야 되면은 지방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안 좋네요. 지방선거에 공천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1인을 위한 거고 또 하나는 당 강령에다가 기본사회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좀 했는데 개인이 주장한 것을 당대표가 되기도 전에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넣는 것도 무리수가 있고 기본사회라는 거는 개념이 아예 없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있어도 그거는 그냥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헌법에다가 국가의 헌법에다가 기본사회라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넣는 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 강령이라는 거는 당의 헌법 같은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만약에 기본사회 넣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원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으로 선택한 거 말고 더 논란이 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지킬 거는 지키고 선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까지 다 어우러지면서 이재명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정당 이런 식으로 비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분노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기본 사회, 기본 소득 이재명 대표가 계속 주장했던 건데 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예. 김주현 평론가님이 민주당이 자 당명을 제명민주당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비판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거기다가 강령에다가 기본자 넣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진짜 넌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본사회라는 개념이 없다니까요. 구글 스콜라에 구글 학술 검색에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기출통합을 만들겠다고 있는 개념을 했던. 넣어야죠. 복지국가 하면은 누구나 이해를 하고 누구나 아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되게 중요한 정당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거고 헌법을 만드는데 아무도 쓰지 않는 개념을 한 명의 정치인이 썼다고 헌법에다 넣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칙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정치인이 그러한 용어를 만들어내고 그 용어가 어떻게 국가에 발현이 되고 실현이 되는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없었으니까 그거를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좀 의아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개딸입니까? 나 사회에 암약하는 내가 것 같은데 사회에 암약하는 세력이야? 그 이번에 전당대회를 보면서 저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가도가 더욱더 먹구름이 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거의 아부 경연 대회였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만들겠습니다. 이재명을 재판 사법 리스크로부터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대안 세력인 야당이 되겠다라는 최고 지도부를 만드는데 선출하는데 국민은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냥 이재명이 중심 하도였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내각에 비서실에 다 저런 사람들을 들 거 아니냐. 아부와 아첨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그러한 권력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극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보다 더 심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건 정말 더 무서울 수도 있겠구나. 윤석열 정권 저리 가라겠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보수 우파 중도 쪽에 선거 참모라면은 그냥 다음번 대선 구호는 딱 이거 한마디 하겠어요. 민주당의 윤석열, 이재명. 그가 꿈꾸는 나라 윤석열 정권 판박이. 이런 식으로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한번 딴지를 한번 걸어볼게요. 네. 우리 토론을 위해서.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라도 됐다고 치세요. 뭐 싫으실 수도 있지만 됐다.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 네. 뭐 또는 방송위원장, 그리고 뭐 기자 출신이니까 뭐 이런 거보다는 김민석이 당대표, 뭐 그리고 저기 전현희가 법무부 장관, 이현주가 뭐 산업자원부 장관, 뭐 이런 컬러가 더 그래도 더 낫지 않아요? 더 뭐랄까 합리적으로 보이지 그 않아요? 사람들이 과거에 삶을 어떻게 살아왔고 주장을 무엇을 했고 경험을 무엇을 했던 것은 중요치가 않은 것 같다니까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그냥 그거는 다 깡그리 다 무시했어요. 없어졌어요. 이현주 보세요. 천하 이현주 정말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날선 비판했던 사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했는데 이번에 봐보세요. 그냥 제가 이재명 대표님 전당대회장 들어가는데 저 뒤에 있다가 카메라 비치니까 바로 옆에 가서 이렇게 막 가더라고. 그러니까 오로지 중심이 이재명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재명에게 안테나를 맞추고 그 사람의 심기를 읽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거다. 원래 SOL 임원이었는데 이현주 네. 의원이. 그러니까 기업 그게 잘못됐냐? 출신, 그렇죠. 네, 그게 기업 잘못됐냐 출신. 안 됐냐? 지금 윤석열 정권 봐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비판 많이 하잖아요.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런 아니, 생각이 그래도 드는 거예요. 김문수 노동부 장관, 뭐 이진숙 방송위원장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중도적인 컬러를 이렇게 입힌 거 아니, 아닌가요? 거듭 얘기하지만 과거의 삶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을 봐야 되겠죠. 근데 더 심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중용될지 안 될지 그거는 모르겠고 이제 사람들의 인식은 저는 약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 사람만 쓰려고 하네. 쓸 것 같네. 그리고 자기 반대자들은 다 배척을 할 것 같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이재명 비토가 더 늘어날 수는 있겠다. 이번 전당대회로 인해서.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우려됐던 건 뭐냐면은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칼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축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히 배격하자 이렇게 큰 화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시끄럽다 빨리 끝내라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축사에 대해서도 당원들이 막 한 게 이게 막 언론 보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비명이면서도 친문이었던 사람들, 그게 정치인도 있을 테고 많은 지지자들도 있을 텐데 정말로 그러니까 윤석열을 싫으니까 이재명을 찍어라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사실은 이게. 근데 이렇게까지 이제 적을 만들어야 되나? 이건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 정서라는 게 결과적으로 다 방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재인까지 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 예방한다고 지금 그러거든요. 단독 기사로 나왔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명문전당 만들겠다라는 건데 앙금이 쌓이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대선에서 본인이 친문들하고 586들이 안 도와줘가지고 본인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 친명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래서 그 앙금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이번 총선에서 다 컷오프 해서 날려버린 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점 도움이 될 것이냐 정말로. 되게 저는 조금 이제 잘해야 된다. 이제는 이 민주당의 당대표는 예전에 무조건 윤석열 정부가 싫어가지고 무조건 밀어줬던 그 당대표가 아니에요. 이제는 180석을 가지고 있는 178석인가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당대표고 이제는 굉장히 잣대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이제 시험대에 오를 거다. 예.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도 같은 포인트인데 종교 집단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이재명 교주를 중심으로 종교 집단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무오류의 원칙, 우리 교주님이 잘못을 하거나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고 교주님을
막 공격을 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배척하거든요. 그거는 종교 집단이죠. 동아리 모임이거든요. 정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설득해가지고 내 편 많이 만드는 건데 내 말 안 들어? 너 가. 발로 뻥.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 만들고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적인 전략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대선 후보였을 때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만한 생각과 의지와 뭐 이런 판단,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쭉 가면은 윤석열 정권 못할 거니까 우리가 이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극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윤석열 한동훈 조면은 뭐 굳이 극복 안 해도 돼요 그냥. 예,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최대의 이제 도우미들이지. 그러니까 이재명 집권 도우미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 예. 이번에 경선 결과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전현희 의원이 갑자기 2위로 딱 뛰어올랐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살인마. 김건희 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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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가짜뉴스 좀 그게 퍼뜨리지 마세요 진짜. 국민권익위국장 극단적 선택하신 걸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한 거죠. 그걸 가지고 전현희 의원 쪽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쇼츠나 짤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당원들에게 엄청나게 뿌리더라고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상당히 선거 경선 막판에 집중적인 조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야 그래 우리 전현희 의원 잘 싸우는구만. 윤석열, 김건희 혼내줄 수 있겠구만. 찍어주자. 야, 속 시원하다, 진짜. 우리의 말을 대변해줬네. 마음을 대변해줬구나. 이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2등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그거는 이견이 없고요. 이제, 정부 이제 용산하고 이쪽 여당에서 이제 계속 사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전국을 좀 꽉 막힌 거를 풀기 위해서 저는 사과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당원들의 지금 요구나 그게 뭐가 틀린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전현희 의원이 이 방송 저 방송 원래 인터뷰가 잡혀 있었는데 다 취소했어요. 예, 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방송국 몇 군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취소했대요, 그거? 그러니까 오늘 나와서 그거를 물어볼 텐데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되든지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는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저쪽에서 대화 조건으로 만약에 그게 오면은 이제 그걸로 아마 약간 이제 영수회담 예를 들면 야 사과가 성결이야 뭐 이런 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쓰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략적이었다고 봐요 그냥. 예. 그게 이제 정략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말이 그 당원들 마음을 굉장히 울린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데 해줬다 뭐 이런.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과했지만은 원인을 따지면은 뭐 김건희 여사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는? 뭐 다른 원인은 어떻게 찾? 명품백 사건인데 그게 정승윤 부위원장과 그 권익위에서 이거 찍어 놀러가가지고 자체 종결한 사람들이 문제지만은 결국은 김건희 심기경호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뭐 말이 과했지 그 논리적 구조는 제가 보기엔 틀린 건 없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최고위원도 어쨌든 선출직이니까 당원들이 선출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훌륭하신 분을 정치인으로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굉장히 품격 높은 토론을 하면서 정치를 잘 끌고 가야지 나는 투표하고 기다리면 돼 이렇게 이 국민들이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당에 가입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적극적인 분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솔직히 나는 힘도 없고 못하겠어. 그리고 댓글 막 써봤자 효과도 없어. 당신이 대신해줘. 그러면서 약간 일종의 검투사를 고용하는, 용병 고용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투표를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 꼭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체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양쪽 진영에서 상대방을 향한 적대심, 적대감, 원한, 보복 이것이 지금 당원들의 마음이 아니냐. 지지층이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대변하려고 하니까 자극적인 말들이 더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더 높게 되는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근데 2027년도까지는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제가 한번 반론의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정봉주 전 의원이 처음에 딱 1등을 했을 때 당원들 마음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검투사 뽑아서 극단적으로 싸워야지 하고 던졌다가 1등 하는 거 보고 그래도 이것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약간 이재명 대표가 꼭 이렇게
이재명 대표하고 갈등을 빚고 이러기 전에도 약간 주춤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막 순위가 달라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저는 그건 마지막에 아니라고 불이 끼얹은 봐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지표상으로 정확하게 나와요. 김민석 의원 훌륭하신 분이고 저도 뭐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김민석 의원이 치고 나온 거는 결국은 그 이재명 대표 그 이재명 TV 나간 다음에 딱 맞아요. 그때예요. 그 다른 걸로 보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 잘 드는 칼을 저쪽 진영을 통해 향해서 할 줄 알았는데 이제 패착이었죠 사실은. 이게 우리 진영으로 지금 칼끝이 돌리네 약간 이런 느낌. 그걸 이제 내부 총질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패착이었던 것 같고 본인을 과도하게 믿은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이 전 의원이. 그러니까 나도 팬덤 있고 나도 지금 뭐 이 정도 할 수 있어라는 거를 그러니까 고개를 수그리기 뭐 싫었던 거지. 사실은 이거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반칙은 맞거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는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 명씩 부르고 누구는 더 훨씬 따뜻하게 환대하면서 기사화가 되게 하고 누구는 그냥 약간 찬밥 취급하고 이러면은 이건 반칙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 있어서의 반칙들에 있어서 이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는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 결과를 놓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눈 감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봉주가 스스로를 너무 과신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봉주 의원이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는 말이야 내 입인 것 같아. 내가 입만 조심하면은 이번에 지도부에 상위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나 입 조심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습성, 뭐 본성, 본능 이런 것들은 문득문득 나와요. 그래서 정봉주가 정봉주에게 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것만 안 했어도 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돼. 정봉주의 머리가 정봉주의 입한테 졌네. 졌어요. 그러네요. 그것만 아니면은 그 전에도 막 논란이 많았는데 계속 3등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딱 나오는 순간 상대 진영에서는 봐라 정봉주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단다 이 사람 어떻게 뽑냐 쫙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동으로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아까 짧게 얘기했지만은 박원석 전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방송에서 예, 유튜브에서 받았다는 걸 폭로를 한 거죠. 유튜브에서 좀 편하게 얘기하는 이런 분위기 저도 이해를 하고 저도 뭐 말실수 가끔 하는데 이거는 정봉주 의원한테 좀 많이 치명적이 됐고 사실 이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그렇네요. 예, 이건 조회수를 위해서 친구를 희생한 거 아닌가? 뭐 정봉주 의원이 훨씬 나이는 많고 하여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설령 그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인데 좀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네요. 김민수님이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할 때 원래 러닝메이트라고 포스터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추천한 게 뭐 문제냐, 뭐 이런 말씀.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해야죠. 이거는 불공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견들이 다른데 장성철 소장님은 그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했었죠. 네, 공식적으로 해야죠. 그러면은 본인이 근데 중립적인 척하면서 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원칙주의자라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럼 국민의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되게 위험하다. 민주당이라는 가치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켜왔던 정당이 특히 이런 반칙에 계속 무뎌지면은 글쎄요. 저는 이 정당을 지지하지 못할 사람들이 더 늘어날걸요. 네.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도 맞는 게 뭐냐면은 뭐 국민의힘도 한동훈 그다음에 뭐 김종혁 누구지? 한동훈하고 장동혁 이렇게 러닝메이트 한 거는 맞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달랐던 건 뭐냐면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는 후보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냈거든. 아, 그랬었나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본인 차에 한 명씩 불러가지고 했잖아요. 좋아요, 그거는 좋은데 정봉주 편하고 김민석 편을 보라니까 이거 정봉주 떨어뜨려줘라는 그런 사인과 신호를 당원들에게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엄청 불편하고 내가 당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나 당신을 대우하지 않는다. 그런 게 그 10분 동안 다 나타나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뽑아주세요. 저 같이 호흡 맞춰서 일하고 싶어요. 이것까지 좋아. 응원은 좋은데 저 사람 떨어뜨려 주세요. 이러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옳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 체제 2기가 민주당이 이제 온 거잖아요. 근데 원래 사실 처음에 이재명 대표는 처음 정치 시작하면서 억강부약 얘기하면서 기본소득 얘기하고 쭉 와가지고 하여튼 뭐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 방송 나오셔서 김준일 평론가님이 보수하고 있다. 아까도 우클릭하고 우클릭,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재명 2기 체제 민주당은 그러면 그 길로 계속 간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약간 차원 다른 문제고 정치적으로 다양성을 이렇게 포용하고 이런 문제하고 또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냐 이거 다른 얘기인 그러니까 것 저는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가 다른 길로 이제 갈 거예요. 경제나 정책은 우클릭을 하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초강경 모드로 이제 가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어쨌든 지난번 대선에서 진 이유를 거기서 이제 찾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서울에서 평균 5%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한테 밀렸는데 그게 이제 종부세 때문이다라고 이제 내부에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좀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부세 완화론부터 해가지고 이제 약간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은 이게 사실은 이쪽 정치 쪽에서도 뭔가 해결이 되고 협치도 좀 돼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초강경으로 하면서 이게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최종적으로 만약에 대선에 가면은 이재명을 찍는데 도움이 될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감세는 보수 쪽 아젠다예요. 물론 너무 무리하게 증세를 뭐 하거나 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종부세가 어느 정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 감세하고 하는 경우에 결국은 국민의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이라는 거의 색채가 지금은 이재명보다 왼쪽이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건데 만약에 조국이 만약에 여기에서 세게 치고 나온다. 그리고 뭐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어느 쪽에 더 많이 잃을 것이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우클릭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축구복을 입고 야구를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울리지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자막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더 강해진 이재명, 정치복원 강조. 더 강해진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 타도를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을 더 비판할 수밖에 없고. 자, 윤석열 정권 나랑 대화해 영수회담을 할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영수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당신 잘못됐어. 당신 고쳐야 돼. 이렇게 공격할 수단인 것이지 정치 복원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고 한동훈 대표와 만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희들은 잘못했어라고 끊임없이 꾸짖는 그런 이재명의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에 국민들의 마음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사회 곳곳에 암약을 하고 있다.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나 도대체 왜 이런 메시지를 내는지 우리가 모르는 무슨 간첩들이 있나? 그 간첩 조직도가 이제 치안 이제 경찰청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간첩 잡았어요 이렇게 할 건가? 난 도대체 이런 말을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한 집단하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복원을 한다라는 거를 아마 민주당 지지층이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다 더 강력하고 힘있게 국민의힘과 용산을 공격하는데 온 힘을 쏟을 거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제가 주말에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투표는 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중도층인지 무관심층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딱 윤석열, 이재명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규정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은 나쁜 사람, 범죄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받고 있고 끊임없이 막 이쪽에서 프레임 걸었잖아요. 대장동 막 이렇게. 그러한 인식을 양쪽에서 어떻게 깰 수가 있을까. 근데 윤석열은 이제 지나가는 과거고 이재명은 미래잖아요. 국민의힘이나 우파 쪽에서는 새로운 미래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범죄자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클릭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아니면 계속 비판하는 게 맞을 거냐 이거는 정말 참모들의 고민의 포인트가 아니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투사 이미지로 오랫동안 뭐 반독재
투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대선에 계속 졌잖아요. 김영삼, 노태우한테도 지고 또 김영삼한테도 지고. 그런데 이회창이 등장할 때쯤 김대중이 그 전에 한 5년 동안 제 기억에는 경제 얘기만 계속했어요. 갑자기 민주주의 얘기 별로 안 하고, 그때 막 민주당이 정치투쟁, 그때도 거리 시위 많았는데 잘 안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IMF가 와가지고 그때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하면서 당선이 준비된 대통령이랑 이렇게. 구호였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략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으면은 DJ는 안 됐어요. 외환위기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인재가 출마해서 삼자구도하고 DJ 피어나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가 맞아 떨어지면서 DJ가 이제 가까스로 된 거고 도움이 됐죠. 그때 DJ하고 지금 이재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사회 주류예요. 그러니까 40, 50 이 세대가 인구도 제일 많고 지금 사회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때 DJ는 완전 호남의 마이너리티였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를 굳이 똑같이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쨌든 민생을 본인이 이재명의 약점도 본인이 경제를 모른다, 정책을 모른다라니까 그거를 보완하려고 이제 끊임없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했듯이 지지층은 더 강한 개혁이 있고 본인이 얘기했던 게 억강부약이고 대동세상인데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되게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를 얘기를 하면서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하면은 이제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복지국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금은 다 깎아준대. 또 부유세, 그러니까 종부세 깎아주려고 얘기하고 있지. 지금 금투세 지금 완화한다라고 하고 있지. 지금 상속세도 지금 좀 뭐 원칙적으로 그렇게 낮추는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손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지라고 한다라면은 글쎄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당사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결국은 감세는 보수의 아젠다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정책이라는 게 DJ가 감세를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경제통이다라는 거, 대중경제학부터 맞아요. 해가지고 이게를 얘기를 한 거지 내가 감세를 하겠다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재명은 지금 모순이에요. 그러면서 극한의 정치투쟁도 해야 되고 탄핵 얘기까지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입장에서도 입장이라기보다는 지지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만 되게 어려운 난제 위에 지금 올라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장 소장님 말씀드리면, 옷 잘 어울리신데요. 이상목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의 참모라면 다음번 대선 때까지 가장 우려스럽게 극복해야 될 단어가 고립인 것 같아요. 고립. 그러니까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나 러시아의 푸틴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해보면 거기에 선거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80%, 90% 거의 100% 가까이 지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국제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인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는데 연합군이 푸틴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워낙 민주당 진보 진영의 팬덤층이 많고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외에 너무 많은 배척과 자기 사람 아니면은 다 발로 뻥 차버려가지고 원한이 많이 생겼거든. 그러면은 누군가 하나가 구심점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이재명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기에 자석처럼 다 붙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중 되면은 민주당은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대선 후보까지 되고 반대쪽은 연합군 세력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세훈이 됐어. 그럼 오세훈이 한동훈도 끌어들이고 민주당에 있었던 뭐 이낙연, 뭐 전병헌, 지금 새로운 미래 대표 이준석도 끌어들이고 이렇게 세력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대선 후보로 대결을 하게 되면은 쉬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립이라는 부분, 내 사람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 갈 거냐, 그거를 앞으로 3년 동안 해야지. 정치보건 강조하고 대화 타협 조정, 국회의 본연의 모습 되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먹사니즘 좋은 하나의 축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고립.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반대자들을 포용해서 이 팀을 만들 거냐. 지금 너무 원한을 많이 샀거든. 정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떡하겠냐고. 진짜 내 가만히 있을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딱 뭉칠 수 있는 계기만 누군가가 톡 건드려주면은 다음번 2027년 대선도 이재명 대표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 전망에 중요한 건데 최상병 특검하고 지금 김건희 특검
이 지금 현안이 걸려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회담하자고 이재명 대표 또 했고, 그럼 최상병 특검 얘기도 할 건데 양보할 뜻도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 언론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안으로 받아서 제3자 특검으로 하자는 거죠. 그건 할 수 있겠죠. 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또 근데 김건희 특검법 또 발의도 해놓은 상태고, 이것도 어떻게 될지.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이재명 대표 만나기로 했고 만난다고 했고 이제 의견 조율을 이제 양쪽 비서실에서 할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은 어느 정도 합의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안 되겠죠. 이건 한동훈이 안 하려고 그래. 이거는 선을 넘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해봤자 여러 가지 뭐 민생 법안 몇 가지 앞으로 예산 국회에서 예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가장 주된 것은 최상병 특검일 것 같은데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안 하면은 당대표로서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던지고 이재명 대표도 그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 볼 수 있는 건 그 정도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최상병 특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할 거라고요? 그렇게 네. 보세요? 네. 저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친윤들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본인이 약속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차일피 미루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탈표가 그렇게 막 확실히 많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하더라도 훨씬 더 좀 시간 미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당대표 회담을 하면 이쪽에서 그 의제를 민주당에서 그 의제를 들이밀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 이제 들이민다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 그러면 의제를, 그거를 예. 거부하면서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토론을 하자고 하겠죠. 결렬돼 버리잖아요. 근데 대표 아니, 회담 그러니까, 해봤더니 아니, 마음이 안 맞아서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이거 받기 어렵다. 여전히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될 거라고 봐요. 최상병 특검은. 근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의견이 말씀드렸듯이 갈리네. 한 대표로서는 당내 설득이 조금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끌어도 하긴 해야 될 거고 제가 만약 이재명 대표에 참모라면은 앞으로 계속 스탠스는 한동훈은 엉덩이 두드려 주시라. 왜냐면 한동훈 당대표가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좋아요. 왜냐면 한동훈은 윤석열과 차별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권이 삐거덕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한동훈은 만만하잖아요. 또 다른 형태의 또 윤석열일 수도 있고 한동훈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 한동훈 체제가 유지되도록 계속 아유 그래요 대표님 네, 남 얘기를 잘 안 들어 한동훈이. 아 그래요? 남 얘기 안 들어. 다른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되게 소프트한 것 화기애애한 같은데 그런 분위기 아니구나. 화기애애한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의견이 엇갈리시는데 그 앞으로 계속 좀 지켜보면서 살펴보시죠. 맨날 지난번에 지켜봐야 돼. 김건희 특검도 오히려 김건희 특검이 바뀌기가 더 쉬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받기가 쉬운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근데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대통령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아니지만은 김건희 특검을 강하게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여권의 균열이 더 생길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가 경제에 대해서 또 시원한 정치평론 들었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김현성 작가 자살하는 대한민국 저자인데요. 이분 오셔서 우리나라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황금티켓 증후군이라는 게 뭔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김준일 평론가님 같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공포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인천 청라지구 화재 사건 트리거가 됐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1차적으로는 정부의 잘못과 정책의 부재, 그 다음에 언론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긍정하든 부정하든 전 세계는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트리거는 대단히 정치적인 트리거였어요. 각국 정부에서 내연기관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내연기관의 아웃, 이것을 법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연기관은 역사적으로 소멸하는 프로세스를 가고 있다. 그런
그런데 가다 보면 모든 기술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고 결함이 있습니다. 저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화재가 났어요. 스프링클러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꽁으로 배터리를 깔아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기술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정치적 행위지. 지금 과충전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이런 기술을 발전시키면 되는 거고 제도를 도입하면 되는 거죠. 이거 국토부의 전 문제라고 봐요. 이건 뭐 문재인 정부부터 정렬 정부의 차이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청년들 문제 얘기할 텐데 황금 티켓 증후군 이야기할 거고요. 김현성 작가님 자살하는 대한민국 저자이신데요. 모시고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중에서 그냥 쉬었다라고 대답한 분들이 44만 명. 아이고.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사상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 얘기 맞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책에서 네. 작가님 책에서 본 문구가 생각났어요. 아. 황금 티켓 증후군이라는 거였는데 네네. 네. 이 두 가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황금 티켓 증후군이 이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2020년대부터 쭉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한국 사회가 만들어내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너무 특정한 좁은 분야에 쏠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문대로 졸업을 하고 대기업을 가거나 뭐 또는 이제 큰 공기업을 들어가거나 또는 시험을 패스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굉장히 경제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정말 얼마 안 되는 좁은 이 일자리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일종의 황금 티켓이고, 이 몇 안 되는 황금 티켓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는 너무 과도한 경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지적을 이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청년들이 놀고 있다라는 문제도 결국 내가 이 황금 티켓을 획득을 하지 못하면 사실 부모의 집에서 부모의 자산을 소비를 하면서 사실상 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현재의 청년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2030 세대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이제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요 이제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중반 요 분들인데, 사실 이분들이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거의 대부분 다 누리셔서 직접적인 세대를 받으신 분들이고, 뭐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시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모 세대가 자산을 축적했다라는 것도 요런 현상에 좀 일조를 하지 않았나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옛날에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초콜릿 안에 황금 티켓 들어있던 거 뽑으면은 뭐 잘 되고, 그 황금 티켓 맞아요? 골든 티켓이라는 그 비유에서 나온 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저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받고 이제 그 장면을 보긴 했는데 OECD 보고서에서 딱 그 표현을 전유해서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골든 티켓이라고 하면 뭐 직관적으로 굉장히 유니크하고 귀중하다는 의미는 전달이 되니까 뭐 이런저런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스카이 내지는 뭐 인서울대학 나오는 거, 뭐 인서울대학 사실 우리 서울에서 대학 안 다닌 사람들 되게 무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인서울대학 가려면은 그게 한 10분의 1 정도 학생들만 갈 수 있을걸요, 아마? 그 고등학생 중에서. 그쵸. 경쟁률이 치열하죠. 예, 그쵸. 인서울이라고 해도 아마 10분의 1보다 작을 거고요. 뭐 만약에 스카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3% 미만으로, 거의 1% 미만으로 줄어들겠죠. 뭐 1년에 이제 사실 제가 수능을 봤던 것도 꽤 옛날인데, 그때만 해도 한 해에 60만 명 정도 봤지만, 그때 뭐 스카이 이제 한 학년도 입학 정원을 다 합쳐봤자 10,000명이 안 됐으니까, 뭐 60분의 1이라 그러면은 뭐 3%가 뭡니까? 1%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인 거죠, 아무래도. 네. 그러네요. 엄청나게 좁은데, 근데 그 대학들, 그 좁은 문 들어가서 그 대학을 나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 정규직, 그렇죠. 네. 공기업 뭐 이런 데가 또 황금 티켓, 취업의 황금 티켓인 거죠. 그렇죠. 가려면 또 그것도 치열하죠.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쉬었음 43만 명이라는 의미는 그 작은 문을 통과해서 60분의 1, 100분의 1, 600분의 1을 통과하지 못할 바에는 중간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하는 거는 별 소용이 없다. 차라리 그냥 집에서 쉬자.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신가요?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의 생각도 있을 거고, 사실 이제 이게 통계 함정이기도 한데, 이 그냥 쉰다라고 대답한 44만 명이 정말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냐는 저희가 조금 심층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44만 명을 사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를 하려고 하는 이 통계인데, 이 44만 명이
일자리를 탐색을 계속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결국 이 통계를 조사함에 있어서 사실은 설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설문조사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구직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이 사람들의 구직 활동을 이제 바탕으로 실제로 이 사람들의 경제 활동 인구냐 아니냐로 분류를 함에 있어서 뭐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까지 저희가 좀 들여다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바에야 이제 그냥 쉬겠다라는 얘기는 어쩌면은 그 좋은 일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일단은 계속 구직을 하지 않고 중간 일자리를 가지 않고 계속 탐색을 하겠다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계속 그렇게 취업을 이연하고 좋은 일자리를 구직하려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 그 적은 황금 티켓은 경쟁률이 낮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입시랑 똑같아요. 재수 삼수생이 계속 늘어나면 네. 결국 이제 명문대, 그러니까 뭐 좋은 일자리를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교의 입시 문턱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취업도 취업 재수 삼수생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이분들이 좀 집에서 이렇게 쉬는 사람으로 잡힐수록 오히려 더 취업 문턱은 어려워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준비 기간이 점점 늘어난다. 청년들이. 그렇죠.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 네. 비트코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장민증이. 그렇죠. 그것도 좀 연관이 있어요? 자, 이 비트코인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뭐 취업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경제적인 현상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한국 사회가 청년들에게 있어서 연금에 대한 신뢰가 거의 바닥이에요.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그렇고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뭐 개인연금이라든지 연금 자산에 대한 신뢰가 젊은 층의 거의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요 3층 연금을 노후 보장의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사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누적적으로 이제 불입을 해서 쌓아 나가야 되는 그런 자산인 건데, 이제 이 자산에 대한 신뢰가 한국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곧 고갈이 돼서 제도가 붕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가 굉장히 만연해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은 사실 청년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전에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를 포기하고 그냥 쉬는 청년들의 경우는 사실 퇴직연금은 자기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대부분 퇴직연금이 이제 수동적으로 운용되는 뭐 DC형 이렇게 운용이 이렇게 집중돼서 원리금 보장형 이렇게 운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을 잘 운용을 해서 자기 노후를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문화 자체가 한국에 많이 없단 말이죠. 뭐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험사들 개인연금 판매 비중이 너무 낮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연금 자산들이 노후를 대비하는 수단으로서의 신뢰도가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이 거기에 투자할 돈으로 점점 더 위험한 자산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새 청년들도 다 알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 부모 세대가 50대 뭐 초중반이 되면 다 은퇴를 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사실 집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뭐 부동산도 없고 이러니까 50대 초중반에 은퇴해봤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일단 했어요. 그러면은 월급을 받아요. 그럼 일단 이제 그거를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혹시 나에게도 올지 모르는 그런 높은 수익률, 일종의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왜냐면 다른 노후 대비 수단에 대한 신뢰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신뢰가 떨어졌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거는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정부의 탓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시민 사회의 탓도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언론의 탓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정부의 탓은 근본적으로 한국이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맨 처음 도입을 했고, 이제 이게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한번 개혁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20년 가까이 개혁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국민연금을 개혁을 했을 때의 2000년대 초중반에 그때 출산율이 그래도 1.3, 4명 정도는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7명의 출산율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이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번 개혁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20년이 지난 뒤에 출산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굉장히 사회 구조가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국민연금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민연금 적립금의 남은 미래는 사실 적립금은 고갈이 언젠가는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적립금의 고갈은 사실 자본주의 체제가 오래된 모든 나라가 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일본도 그렇고 뭐 독일도 그렇고 연금 제도를 도입한 지 오래된 나라들은 다 이미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그렇죠. 받아가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내는 사람보다 많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점점. 예. 그래서 적립금은 원래 모든 나라에서 다 고갈이 됩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의 차이점은 적립금이 고갈이 돼서 이제 그 고갈된 적립금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꽤 오래전부터 논의를 미리 했었어요. 가령 뭐 얼마를 세비로 투입을 해서 요율을 올리고 얼마를 재정을 투입을 해서 메꿔서 이거를 미래에 받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의 그런 이제 어쨌든 구멍이 뚫리니까 이 구멍을 어디서 객출을 해서 메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떨어지는 나라인데 그러면은 적립금도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고갈이 될 거 아니에요. 빠른 속력으로. 근데 그거를 아무도 정치권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언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론은 뭐 계속 고갈이 된다고 떠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고갈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울지를 저널리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갈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연금 공론화 위원회라는 그런 이제 시민사회에서 의견을 낼 때도 사실 이제 그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은퇴 계층인 40, 50대의 의견이 제일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국민연금 그 공론화 위원회에서도 결국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데 재정 투입을 안 하면 사실 그 뒤에 세대들은 거의 한 20%대 후반에 30%의 부과율로 국민연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를 그러면 누가 찬성을 하겠냐는 거죠. 청년 세대들이.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대책이 없고 언론에서는 고갈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당장의 은퇴 계층이 소득 대체율을 더 올려야 된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청년 세대는 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그러면 아 어차피 우리는 못 받는 돈이고 이거는 그냥 유리지급이라서 그냥 뜯기는 거니까 나는 어차피 이거 신뢰 없으니까 남는 돈으로 코인이나 할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누가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 정치의식이 남녀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지난 대선 때 투표도 엇갈리고. 그렇죠. 이건 방금 말씀하신 그 가상자산 투자나 이런 부분도 남녀 간에 되게 성향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그 정치 사회적 인식 격차가 심화되고 있죠. 이게 뭐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선진국들도 유사한 현상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 현상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는 발전했지만 좋은 일자리의 비율은 그렇게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왜 그런 거냐면은 뭐 이거는 결국 한국이 뭐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인 것도 있고 뭐 한국이 내수 시장이 작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한국은 뭐 IMF도 겪었고 2008년 금융위기도 겪었고 2013년에 중견 대기업들이 한 번씩 우두수 쓰러지는 그런 과정도 겪으면서 경제의 사이즈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좋은 일자리의 비율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 세대들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뭐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80년대, 90년대생, 00년대생들까지도 인구가 제법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얻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개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거의 대부분 남성들이 취업을 했었고 여성들은 취업을 했다가 결혼을 하면 보통 그만두거나 조금 더 오래 일을 해도 자녀를 출산하면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우리나라가 되게 낮았어요. 근데 1990년대, 00년대로 오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점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자리라는 한정된 자원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 와중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점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청년 남성층에게는 자기 티오가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현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여성들의 경우에는 원래는 예전에는 여성들은 취업하기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사회 분위기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경제력을 남성들만 획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들도 청년 여성들도 많이 경제력을 획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다음의 사회 변혁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양성 평등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여성 권익이 보장이 돼야 하고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청년 남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취업도 못하게 생겼는데 라고 해서 여기서 저는 남성 역차별 담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중반보다 지금 GDP 사이즈가 거의 2배가 됐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GDP 사이즈가 2배가 됐는데 쉬고 있는 청년의 숫자는 역대 최다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뭐 AI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대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공채의 숫자를 점점 더 줄여. 사실 뭐 가장 이제 좋은 예시가 은행인데 은행이 옛날에는 정말로 고용을 많이 했거든요. 1년에 막 몇백 명씩 뽑고 막 지점에 다 이렇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은행 지점을 우리가 가끔 한 번씩 가보면은 창구에 10자리 있으면 3, 4명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점점 줄고 있어요. 네, 점점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이제 그 비어있는 자리들이 청년 실업률에 다 기여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경제는 발전하고 뭐 기술은 발전하고 뭔가 세상을 살기 되게 좋아졌는데 나는 잘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집 한 채는 갖고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출발선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자랐던 부모님은 뭐 이렇게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데 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와 똑같은 출발선상에 설 수 없어. 근데 어른 세대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때는 다 월세로 시작해서 단칸방에서 시작을 했다. 근데 어떤 청년이 그 얘기에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이 네. 월세로 시작할 때는 소득 3,000불 대고 지금은 그렇죠. 3만 불인데. 그렇죠. 10배가 됐는데 당연히 출발선상이 달라야 되는데 그렇게 어른 세대가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청년 세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하심정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출발선상이 다른데.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올라오면서 이제 여성들은 더 많은 사회 변혁을 요구하고 근데 이제 남성들은 아니 너네가 하는 말 다 옳은 말인데 아니 일단 우리는 너네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 역차별을 뭐 이렇게 남성 역차별을 해결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나 후보들이 이제 지난 대선에서 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 뭐라는 근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뭐 공격당할 예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사실 뭐 남성들의 입장에서 여성가족부가 뭐 일종의 그 뭐 삐사감과 러브레터의 그런 삐사감 이제처럼 보였던 뭐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뭐 이제 그런 괴리가 미운 대상이란 거죠. 그렇죠. 미운 그게, 대상이라는 그게 거죠. 이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차별이 어느 정도고 현실적으로 남성 역차별이 있고 없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력은 많이 발전했지만 청년 세대가 느끼는 내 삶에서의 괴리감이 결국 이런 정치 사회적 인식 격차를 심화시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티켓 증후군으로 시작했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렇게 취업을 지연시켜서 뭐 쉬었다 이런 분들도 많아지고 정치 의식도 갈라지고 어떻게 보면 투기 성향도 좀 심해지고 이렇다는 말씀이신데 저출생도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래요?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황금 티켓 증후군이 결국 청년 세대가 자기의 취업을 계속 이연시키는 효과를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출생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한국은 제도적으로 이제 법정 혼인과 출산이 굉장히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외 출산의 비중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저출생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 그냥 혼인 건수 감소를 보면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혼인 건수가 감소하면 그로부터 3, 4년 뒤에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출생아 수가 그만큼 하락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혼인 건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청년들이
혼인을 계속 이어난다라는 얘기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보통 뭐 20대 후반에 결혼해도 많이 늦게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남성은 30대 중반 이후, 맞아요. 그렇죠. 여성들도 30대 초중반까지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초혼 연령이. 이제 그 말인즉슨 청년들이 점점 자기의 혼인을 뒤로 계속 미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혼인을 왜 계속 뒤로 미루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결국 혼인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는 경제적인 요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혼인을 하면은 뭐 결혼 비용이 들고, 아무리 뭐 내가 스몰 웨딩을 하겠다라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그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 살 주거 공간이 필요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 세대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출발선상을 맞추려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결국 일단은 뭐 예식장 비용 막 이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독립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결혼을 살려면 일정한 거주 공간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근데 나는 취업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나마 황금 티켓을 겟해야 이제 요 거주 공간에 전세라도 살아볼 요량이 확보가 되는데, 결국 그게 안 되니까 그 황금 티켓을 어떻게든 쟁취하기 위해서 취업을 계속 이연을 하게 되고, 그럼 결국 집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황금 티켓 신드롬이 이제 이렇게 연결고리를 쭉쭉쭉 이어져서 저출생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출생은 또 국민연금 재정을 악화시켜서 도돌이표처럼 아까의 그 문제. 그래서 연금이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네. 가상자산 투자라도 하고 이래야겠다. 네. 아니면 돈 많이 주는 직장 아니면 안 가고 기다렸다 돈 많이 주는 직장 합격할 때까지 계속 준비해야지. 도돌이표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좀 기성세대는 청년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거에 투자를 하고 되게 어리석은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탓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근데 이 합리적인 선택이 다 합성이 됐을 때 결국 헬조선을 조금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그들을 탓을 하겠어요? 헬조선이 더 지옥 같아지는 상황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황금 티켓 증후군이다. 이렇게 딱 요약이 되는 것 같네요. 근데 맞습니다. 이거 정말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푸는 뭔가 그래서- 황금 뷰릿, 황금 총알 같은 게 있을까요? 딱 한 방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뭐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모든 문제는 순환 참조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처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빡 내리쳤다고 해서 한 방 해결되고 뭐 그런 문제라고 보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 황금 티켓 증후군이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경쟁 압력을 너무 높인다는 거잖아요. 수도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 압력, 뭐 대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쟁 압력, 또 이제 뒤로 오면 올수록 뭐 입시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경쟁 압력.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분산밖에 없는데, 이제 이 분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노무현 정부 때 지역 분산을 하겠다고 혁신도시를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실패하지 않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광역 거점은 결국 이제 규모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광역 철도를 많이 설치를 하고 대도시 광역권으로 우리가 조금 방향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제 행정도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딴 시골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내고 나서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도 강연을 제법 갔었는데, 하나같이 이런 호소를 하세요. 혁신도 좋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공무원들이니까 정부가 말하면 들어야 되니까 뭐 여기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혁신도시는 시골에 박아놓으면 그 주변 시골만 공동화시킬 뿐 절대로 이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다 이제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저는 거기에 공감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뭐 어쨌든 지방 분권을 위해서 뭐 동남권 메가시티, 충청권 메가시티 등이 추진이 됐었을 뻔했지만, 또 동남권 메가시티는 좌초를 좀 했고 호남권은 뭐 지지부진하고, 충청권이 지금 그래도 조금씩 광역철도부터 깔리고 있는데, 좀 이런 분산을 중앙의 차원에서 좀 더 박차를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게 거의 유일한 해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분산을 해야 한다. 그렇죠.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못 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또 이게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거. 중소기업 많이 일자리 많이 만들어서 분산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대기업 정규직만 좋은 거 아니잖아요.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도 잘 살 수 있게 좀 권리도 보장해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은 한다고는 계속해요. 10년째, 20년째 계속 들은 것 같은데. 그 방향으로 정책을 하는데 이게 약간 그 이제 경제 환경이 바뀌는 거를 반영을 못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만 혁신도시에 보낸다 그래서 지역 분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 지역에 기업이 없기 때문이고 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없고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요런 악순환인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지방에도 다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는데 문제는 결국 지방에는 이 중소기업들이 다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어서 결국 산업도시가 아니라 생산기지화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 이 지방에 있는 이 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내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래서 이 기업들을 키우면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을 만한 니즈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선순환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이게 그 사실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을 하는 뭐 중기 지원 이런 게 대부분 이제 마케팅 뭐 수단 지원 요런 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 공채 안 하잖아요. 요즘에 공채 없애는 좀 됐거든요. 그리고 다른 많은 대기업들도 점점 더 공채를 없애고 있고 뭐 삼성, 현대, SK를 제외한 최근에 떠오른 기업들 네카라, 쿠베 뭐 요런 이제 IT 플랫폼 회사들은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그렇죠. 이런 쿠팡 데들. 뭐 이런 데들은 공채 안 합니다. 다 수시 채용을 해요. 보통 경력직을 뽑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면접을 딱 보러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이제 딱 면접관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경력은 어디까지 쌓아보고 오냐?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아니 나 경력으로 쌓으라고 하면 나 같은 신입은 어떻게 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바뀌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근데 이게 대기업이 협력업체를 대하는 것도 요즘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딱 가두리 양식장을 쳐놓고 너는 우리 식구야. 너는 딱 우리한테만 전속으로 부품 공급하는 거야. 대신에 바람 피면 너 죽어.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경쟁사 가지 말라. 그렇죠. 잡아놓고. 그렇죠. 뭐 가령 뭐 현대차다 그러면은 뭐 벤츠에 납품하면은 막 이씨 이러면서 이런 불공정 계약이 많았는데 이게 국내 대기업들도 와 내가 이런 식으로 협력업체를 가두리 양식장에 해놓고 키워버리니까 협력업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웃소싱을 시켜놨는데 이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을 잘 못해. 그렇죠. 나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뭐 가령 뭐 제가 뭐 반도체 설계 대표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꼭 SK 하이닉스의 뭐 그 AI 반도체 설계 뭐 도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태원 회장이 딱 그런 거예요. 혹시 뭐 엔비디아 레퍼런스 있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납품한 적 있냐? 예, 뭐 오히려 그렇죠. 뭐 가령 뭐 현대차다. 그러면은 뭐 이번에 제가 현대차의 전장 반도체 요즘에 자동차 반도체 많이 들어가니까 전장 반도체 꼭 납품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이제 정의선 회장이 혹시 테슬라 레퍼런스 있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관계도 물론 아직도 불공정 거래는 남아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막 불공정 거래를 뭐 처단해야 됩니다라는 이제 그런 되게 약간 그 자극적인 아젠다에 집중을 하거나 또는 이제 중기부에서 중소기업을 많이 판로 개척 지원 이런 거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로 막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들과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케팅 뭐 수단 지원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중기부 홈피 들어가서 이런 수준에 약간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이 정말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탑승해서 수출 기여도를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히든 챔피언, 내셔널 챔피언 말고 히든 챔피언들이 생기는 이제 이런 정책 이제 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지방에 거죠. 있는 중소기업도 테슬라에 납품하고 벤츠에 납품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게 결국에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납품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럼 좋은 일자리 생기고 좋은 일자리 생기면 청년들이 지방에 가서 취업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가서 아이도 낳고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황금 티켓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시원하게 말씀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실행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은 있겠네요. 그래도
정치권이 좀 이런 결단을 네, 통해서 맞습니다. 지방을 좀 분산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현성 작가님하고 자살하는 대한민국 저자세요. 네, 황금 티켓 증후군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데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김 작가님하고 여기서 저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